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상상한 것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사물인터넷 IoT. 대량의 데이터 세트인 빅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시민으로서 적절하고 윤리적인 디지털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류의 지식은 디지털로 만들어지고 활용되며 저장됩니다. 디지털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판단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교육학자 루블라와 베일리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능력이라 정의했습니다. 한편 미국 도서관협회에서는 발견과 평가, 창조 및 정보 소통을 위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하는 능력으로 인지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 종류에는 기술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콘텐츠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기술 리터러시는 새로운 디지털 핵심 기술을 알고 직접 써보며 기술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이해하는 역량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콘텐츠 리터러시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콘텐츠를 소비하고 또 직접 만들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매체에 접근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저 흘러 들어오는 정보의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이며 더 자세하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올바른 정보 선별을 위해서입니다. 가짜 뉴스 속 혐오적 표현과 편향된 시선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인지적 왜곡을 일으킵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올바른 정보를 가려내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통 증가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통 증가로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새로운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도구의 자기주도적 활용입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정보의 생산자로서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핵심 역량은 디지털 활용 능력입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ICT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 핵심 역량은 디지털 참여입니다. 디지털 참여란 적절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와 공평하게 상호작용하며 참여자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디지털 참여에는 상호작용과 공유, 협업 능력, 시민 참여, 인터넷 예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역량인 창의와 혁신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콘텐츠 창출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창조적 문해력과 표현 능력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 핵심 역량은 디지털 감성지능입니다. 디지털 감성지능은 개인과 대인 관계에서 디지털 상호작용 중 감정을 인식하고 탐색하며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인식, 대인관계 기술, 자기규제, 공감, 자기동기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 역량은 디지털 보안 및 탄력성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일컫습니다. 디지털 보안 및 탄력성에는 아동의 권리 이해, 개인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및 평판, 건강과 웰빙의 증진 및 보호, 디지털 회복력을 포함합니다.
살펴본 5가지 핵심 역량은 유네스코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아동들에 대한 디지털 활용 프로젝트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는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 걸맞는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한 미래 교육에는 첫째, 디지털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고 그것을 활용한 수업과 평가가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학생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화 콘텐츠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정보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생성하는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자원 활용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의사소통 역량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의 익명성과 모호성의 단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안전한 디지털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해 초상권, 저작권, 개인정보 등 정보 윤리를 배우며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규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과정 내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조직하고 예비교원 양성 및 교사 재교육 과정에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큼 다가온 뉴노멀의 시대를 앞두고 디지털 기술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이에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람들은 전통 미디어라 불리는 TV와 라디오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의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자체가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든 것이죠. 다양한 미디어에서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 정보들. 이런 정보들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일까요?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미디어 콘텐츠를 보기만 하던 사람들이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만들 수도 있게 된 거죠. 이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확산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들도 생겨난 것이죠. 진실과 거짓이 섞인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제작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럼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정보를 믿을 만한 사람이 만든 것인지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처란 사물이나 말 따위가 생기거나 나온 근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사 먹을 때 믿을 만한 음식인지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죠. 출처만 밝힌다고 믿을 만한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도 믿을 만한 곳인가 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중앙정보부처 등이 믿을 만한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나 나이, 근무지가 명확하지 않은 병원 의사, 아는 지인은 믿을 만한 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올 때 인터뷰 자막을 자세히 본 적이 있나요? 자막을 보면 사람의 이름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나타납니다. 다음에 인터뷰 자막을 보고 어떤 인터뷰가 믿을 만한 출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볼까요? 바다가 원래는 맑았는데 최근에 좀 더러워진 기분이 들어요. 집중호우 때문에 녹조가 떠내려와 바다가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물에 발을 담궜는데 발목이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녹조 현상으로 해수욕장을 임시 폐장했습니다. 4개의 인터뷰 중에서 믿을 만한 출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바로 2번과 4번 인터뷰입니다. 앞서 배웠던 것처럼 믿을 만한 기관의 사람들이 인터뷰했기 때문이죠. 출처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확인한 어떤 정보의 출처가 울산광역시 교육청 로고와 함께 웹사이트 주소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믿을 만한 출처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잘못된 로고와 주소의 사용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로고는 이렇게 생겼으며 주소는 이렇습니다. 이처럼 로고의 색깔 또는 웹사이트 주소의 일부 철자를 바꿔 출처를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출처가 표기되어 있다고 해도 그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양의 텍스트 전체 또는 영상 전체를 확인하기보다는 짧은 제목만 보거나 이미지 또는 영상만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의 보조 자료가 함께 사용되는 요즘은 사람들의 이런 습관을 파고들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과장되고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여 제목을 짓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극에 현혹되지 않고 전체 맥락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 사례를 한번 알아볼까요? 앞서 잠시 보았던 이 뉴스 제목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이 뉴스 제목을 보고 어떤 기사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혹시 한국에서의 활동이 힘들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거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나요? 사실 이 기사는 해외 공연을 위해 아이돌이 한국을 출국하는 내용의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사나 새로운 정보를 확인할 때 제목만 보거나 사진, 동영상만 확인하고 내용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까지 꼼꼼히 읽어보아야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듭니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만듭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를 확인할 때에는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유튜브 뒷광고 사건 알고 계신가요? 유명한 유튜버들이 먹고 사용하고 입는 것들이 정말 좋아서 추천해주는 정보 전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좋은 척하는 광고였던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정보를 얻으려 한다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렵고 객관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아들과 아들이 게임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엄마의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들은 적당한 게임은 유익하다는 정보만 기억할 것이고, 엄마는 게임은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정보만 기억할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 정보를 선택적으로만 얻게 되는 것이죠. 편견 없이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 훨씬 더 다양한 관점에서 정확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진들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아날로그 형식에서 디지털로 바뀐 오늘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일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던 예전의 아날로그 방식과는 달리 요즘은 미디어를 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을 하기도 하는 쌍방향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제작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미디어를 제작하고 소통을 통해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하고 촬영을 완료했다면 촬영된 영상 파일을 편집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편집을 위한 도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모바일 기기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는 블로, 키네마스터, 멸치, 비바컷 등의 다양한 어플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는 곰믹스, 밴믹스, 파워 디렉터, 프리미어 프로 등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편집이 완료된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업로드를 위해서는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뒤 유튜브에 접속합니다. 가장 먼저 영상을 업로드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야 합니다. 유튜브 우측 상단에 나의 프로필을 클릭하여 채널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채널명을 입력하고 원하는 프로필 사진을 설정합니다. 잠시 후 채널 개설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운데 동영상 업로드 버튼을 클릭 후 파일 선택을 클릭합니다. 준비해둔 영상을 클릭하여 열어줍니다. 영상의 길이와 화질 등에 따라 업로드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업로드가 준비되는 동안 제목과 설명을 입력해줍니다. 제목은 키워드가 드러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로드할 영상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제목을 미디어 리터러시 알아보기로 설정하겠습니다. 울산이의 첫 번째 영상처럼 내용과 관련 없는 제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설명란에는 영상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적을 수 있으며 대표 해시태그 3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미리 보기 이미지, 즉 썸네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 중에서 3개의 기본 썸네일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전화번호 인증을 받으면 자신이 원하는 썸네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재생 목록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공개 상태를 지정하면 동영상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영상 미디어를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아이콘들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공유를 위한 버튼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매체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의 공유가 쉽다는 것입니다.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보를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본 미디어를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댓글로 또는 SNS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참여와 소통이 오프라인의 참여로 확대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2019년 강원도의 산불 현장에 익명으로 닭갈비를 전달한 업체의 소식이 여기저기 퍼졌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에 돈줄을 내주기 위해 닭갈비를 주문하였습니다. 또 SNS에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소식을 듣고 지정헌혈 또는 헌혈증 기부를 통해 환자들이 무사히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를 제작하고 참여할 때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유럽의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 자신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에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것, 평생학습의 과정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고 접근하며 사용하고 산출할 수 있는 능력, 윤리적인 방식으로 타인과의 소통 및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능력, 온라인 및 ICT 환경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탐색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환경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상호간을 존중하며 바람직한 소통과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디어를 제작할 때의 윤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지는 생산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즐거움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상상해 봅시다. 그 내용이 비속어로 가득한 내용이거나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가족 또는 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한 영상이라면 타인을 존중하고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디지털 시민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도 알아봅시다. 사실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재가공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 합성 사진을 사용하는 일 등은 책임감을 가지고 미디어를 제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시민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할 때에도 디지털 시민성은 요구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유는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힘 또한 대단합니다. 공유 버튼에 클릭 한 번으로 그 정보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퍼져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통법규가 변경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문자, SNS, 인터넷에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보를 받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여기저기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몇 년째 퍼지던 가짜뉴스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런 것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공유한 것이죠. 계속되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경찰청에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의 확산으로 위험에 빠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발생 초기에 수많은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확산되었습니다. 숨을 10초 이상 참을 수 있으면 코로나 확진이 아니다 라는 근거 없는 자가진단법부터 구강청결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늦춰준다, 표백제를 마시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 등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내용들이 여기저기 확산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란에서는 공업용 알코올이 코로나19를 치료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정보가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생산하지도 재생산하거나 공유하지도 않는 책임감과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댓글 또는 SNS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말하고 또 타인의 생각을 듣기도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타인의 생각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 역시 디지털 시민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 생각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반복되면 연예 포털 기사에 댓글이 막힌 것처럼 소통의 장도 점차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소통 방법을 익히고 디지털 시민성에 유의하며 미디어 리터러시를 실천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나 대신 학교에 가줄 로봇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이,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에서 말이지요. 오늘 영상을 통해 메타버스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테크놀로지 리터러시가 향상되어 메타버스의 장단점을 알고 필요한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메타는 무언가를 넘어선다는 초월을 뜻하고 버스는 우주 또는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주인공은 머리와 몸에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세계로 들어가 돈을 벌고 모험도 합니다. 이때 가상세계에서 나를 대신하는 것은 아바타입니다. 아바타는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창작자와 회사들이 아바타가 입고 먹는 상품을 가상세계에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우와, 가상세계에 영화관이 있어요. 현실의 나는 하나이지만 가상세계의 아바타는 1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한 아바타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나머지 아바타는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다른 일을 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메타버스는 다른 말로 가상세계에서 내가 아바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게임이랑 같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게임도 가상세계의 한 종류입니다. 메타버스와 게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게임은 개발자가 정해놓은 세계를 이용자가 따라가는 것이고 메타버스는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여행도 하며 물건을 사고 파는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방금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도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가상세계의 한 종류입니다. 나의 생활이 바로 콘텐츠가 됩니다. 사진과 영상을 가상세계에 올리고 기록도 남기며 친구와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이미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까 가상세계에는 아바타가 나를 대신한다고 했는데 카카오톡에는 아바타가 없는데요? 지금 프로필 사진을 한번 보세요. 고양이가 있네요? 이게 바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입니다. 움직이는 필터를 씌운 사진도 있습니다. 이 필터를 씌운 프로필 사진도 아바타입니다. 아참, 여기에도 메타버스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AR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다른 말로 증강현실이라고 부릅니다. 현실 세계에 가상의 정보를 더해서 나타나게 만듭니다. 포켓몬고 게임을 해본 적 있나요? 주변을 카메라로 비추면 화면 속에 증강현실 포켓몬이 나타나고 그것을 잡으며 게임을 즐길 수 있지요. 이곳은 울산 동구의 쓸도입니다. 이곳에서 증강현실 어플을 설치하고 고래 조각상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봅시다. 조각상을 비추면 내 휴대전화 안에서 헤엄치는 고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가구를 팔 때 증강현실을 사용해서 소비자가 집에서도 가구를 배치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직접 의자를 사오지 않고도 집에서 배치해 볼 수 있어 편리하고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와, 이게 게임이에요? 진짜 도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프로젝트 류라는 이름을 가진 이 게임은 메타버스의 거울 세계와 비슷합니다. 거울 세계란 현실을 가상세계에 복사한 것처럼 옮겨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구글이 만든 지도인 구글어스, 네이버에서 만든 네이버 지도 등도 거울 세계에 해당합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어플도 거울 세계이지요. 거울 세계 기술을 활용하면 내가 직접 식당에 가지 않아도 터치 몇 번으로 메뉴를 보고 주문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럼 거울 세계에 우리 집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거울 세계라 해도 실제 집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어떤 메타버스 게임 속에서 지구의 땅이 사고 팔리고 있습니다. 가상지도 위 세계의 명소가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지요. 실제 돈으로 사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게임이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게임이 새롭게 나타나면 게임 속의 땅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해 구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기계는 무엇인가요? HMD라고 부르는 이 기계는 머리에 착용하는 것입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할 때 쓰는 기계도 있고 VR, 즉 가상현실을 위한 기계도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란 현실 공간과 차단된 상태에서 가상 공간만을 보여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증강현실과는 다르게 완전히 가상세계만을 보여줍니다. 현재 가장 유명한 것은 메타에서 만든 오큘러스 퀘스트입니다. 이 기계를 머리와 팔에 착용하면 시선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장치가 인식하여 다양한 게임과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화면을 눈으로 보고 나의 움직임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와 같은 생생함을 줍니다. 이 기술이 지금까지는 게임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VR 전용 붓을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 화제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가상현실에서 만나 회의를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더 다양하게는 의료, 건축,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내 방에서 학교로 접속할 수 있겠네요? 내 피부처럼 가벼운 기계가 발명되고 정말 내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기술이 세상에 나온다면 그런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메타버스 기술을 어디에 또 사용할 수 있나요? 코로나 백신과 같은 임상 실험을 메타버스 속에서 가상으로 한다면 우리가 약을 더 빨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심하게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다른 유용한 물질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 실험을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메타버스에서 가상 실험을 한다면 빠른 시간에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처럼 위험하고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안전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와, 메타버스는 정말 좋은 것이군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VR 기계를 사용하면서 사이버 멀미를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긴 시간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또 현실처럼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이나 사기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바타들 사이의 성추행이나 욕설 등을 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현실 세계의 문제와 같네요. 이러한 주의점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무궁무진한 가상세계가 우리를 더욱 즐겁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AI 챗봇, 인공지능 예술까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의 생활이 빠르고 정확해지고 편리해졌지요.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대체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지능으로 컴퓨터가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작동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른 말로 A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인공지능을 신비한 마법 정도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지능보다는 데이터 분석과 규칙 찾기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한 자율주행 로봇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테크놀로지 리터러시를 높이고 인공지능도 가깝게 느끼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구별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잘 작동하는지 볼까요? 성공적입니다. 인공지능은 맞다 아니다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확률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다음에는 달팽이를 그려보겠습니다. 고양이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달팽이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것을 구별하도록 학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할까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입니다. 기계학습을 해야만 인공지능이 만들어집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입니다. 방금 보았던 인공지능은 지도학습으로 고양이 사진 10장, 강아지 사진 11장을 보여주고 학습시킨 결과물입니다. 인공지능에게 강아지의 앞, 뒤, 옆, 밑에서 찍은 사진을 몇만 장 보여주고 이것이 강아지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마치 아기처럼 강아지를 학습합니다. 이제 이름을 뗀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 인공지능은 90%의 확률로 강아지라고 답을 내립니다. 인공지능 스스로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토대로 말합니다. 이 과정을 기계학습 중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비지도학습은 인공지능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은 사진을 아주 많이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준 후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설명을 하나도 하지 않고 두 그룹으로 묶도록 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이 과정을 통해서 두 동물의 특징을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비지도 학습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계학습 과정을 거쳐야 인공지능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자율주행 로봇은 어떤 원리로 움직일까요? 사람이 눈으로 도로와 장애물을 보며 운전을 하는 것처럼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에게도 세 개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 센서가 사람의 눈처럼 주위 환경을 살펴봅니다. 카메라, 전자기파 레이더, 비다에다가 세 개의 눈입니다. 우리가 만들 자율주행 로봇에서 눈은 허스키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이미 몇 종류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고 비디오 센서로 주변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레벨 0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없고 운전자가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현재 상용화된 것은 레벨 3입니다. 레벨 3부터 자율주행차라고 부릅니다.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스스로 장애물을 감지해 피하기도 하고 차가 막히면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학습하지 않은 곳을 간다면 사람의 운전이 필요한 정도입니다. 가장 마지막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전자가 필요 없습니다. 목적지만 입력하면 자동차의 시스템이 모든 것을 담당합니다. 도로 위에서 레벨 5 자율주행 차를 보려면 지도 데이터나 관련 기술 개발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럼 로봇을 조립해 볼까요? 자율주행 코딩 로봇을 검색해서 나오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바퀴와 여러 센서를 메인 보드와 연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메인 보드를 연결합니다. 이 부품은 사람의 뇌와 같습니다. 센서들이 보낸 신호를 처리하고 우리가 코딩한 대로 바퀴를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합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허스키 렌즈도 필요합니다. 허스키 렌즈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 모델 중 라인 추적 기능을 이용해 볼 것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렌즈 속 인공지능이 까만 선을 도로로 인식하여 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먼저 흰색 화살표가 나타날 때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선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하늘색으로 변하면 제대로 학습한 것입니다.
그 다음 블록 코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인공지능이 선을 따라 가도록 코딩해 보겠습니다. 바퀴를 돌릴 때는 DC 모터를 사용하는데 코딩 프로그램에서 DC 모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센서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동차가 선을 따라 가려면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면 될까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DC 모터의 오른 바퀴는 시계 방향, 왼쪽 바퀴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왼쪽에 있을 때는 왼쪽 바퀴를 더 빨리 돌도록 해야 도로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오른쪽 바퀴를 더 빨리 돌도록 해야 도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DC 모터의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허스키 렌즈를 사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코딩해 보겠습니다. 허스키 렌즈는 좌표를 중심으로 도로를 인식합니다. 허스키 렌즈 화면에서 정중앙의 가로선을 긋고 X축이라고 하겠습니다. X축의 가장 가운데 값이 160이고 가장 왼쪽은 0입니다. 160을 기준으로 도로가 왼쪽으로 가면 좌회전을, 160보다 더 크면 우회전하도록 코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딩하여 트랙을 잘 돌 수 있는지 테스트해 봅시다. 도로 위치가 160보다 더 적을 때는 좌회전을 위해 오른쪽 바퀴를 더 빠르게, 160보다 더 클 때는 우회전을 위해 왼쪽 바퀴를 빠르게 코딩했습니다. 각 바퀴의 속도를 높이거나 줄여서 더 빠른 시간 안에 트랙을 돌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다 보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닐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인간은 도구와 함께 발전해온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도 결국 우리를 돕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많은 사회적 문제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과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자 사람들은 차별과 혐오의 말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 단계에서 사람들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학습되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AI 로봇을 발로 차거나 조롱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인공지능 캐릭터나 생명체와 유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대상에 대해 폭력을 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마치 동물 학대와 같지요. 이러한 행위를 인공지능에게 죄의식 없이 한다면 그 폭력은 결국 우리 인간을 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인공지능윤리헌장 1장 1조의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을 할 때 많은 데이터를 접합니다. 그 많은 데이터 속에서 무엇을 읽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란 데이터와 리터러시를 합한 말로서 여기서 데이터의 뜻은 자료를, 리터러시는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읽고 맥락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데이터는 마치 석유를 이용해 여러 물건과 연료로 이용했듯이 데이터를 이용해 의미를 찾아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에는 데이터 수집, 관리, 가공 및 분석, 시각화, 기획이라는 하위 역량이 있습니다. 각 하위 역량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위 역량인 데이터 수집은 의사결정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를 모으는 행위입니다. 관찰이나 설문조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관리는 상황을 인식하여 최적의 방식으로 최대의 이익을 주는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 가공 및 분석은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 및 표준화하여 유용한 정보로 변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네 번째 데이터 시각화는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시각화가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추세 확인 및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정보의 필요성 및 설득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획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더 잘 활용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검색이란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류, 저장하여 찾아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데이터 검색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기도 하며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등 스마트 패드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검색을 하기 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 가지 검색 엔진의 특징을 파악하고, 두 번째, 다양한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 편식을 최소화하고, 세 번째,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적극 활용하며, 네 번째,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웹과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는 앱으로 나뉩니다. 웹은 월드와이드웹의 준말로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세계 각지에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웹의 언어를 읽고 시각화해주는 브라우저가 필요하며, 이때 사용하는 통신 방식이 HTTP 또는 HTTPS입니다. 앱은 애플리케이션의 준말로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등 각 회사에서 공급하는 온라인 콘텐츠 장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네이버의 URL 주소를 입력하면 서버에 있는 HTML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HTML 파일이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정보들을 웹페이지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서버에 저장된 HTML 정보는 서버에 있는 파일이 바뀌면 새로 고침을 하게 되어 다시 바뀌게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SNS 앱인 인스타그램은 2010년 버전 1.0에서부터 여러 모양의 로고로 바뀌게 되며 현재는 무려 241.1 버전입니다. 앱 개발자가 앱에 변화를 주고 싶으면 구글과 애플의 심사를 거쳐 앱마켓에 업로드해야 하지만, 사용자들은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의 의도를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즉, 앱은 수정 사항이 바로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란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존재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의 통칭입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는 MS 엣지, 애플 사파리,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파이어폭스 등이 있습니다. 웹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려면 설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는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앱의 경우 앱 장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iOS에서는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인터넷 브라우저는 자신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MS 엣지의 경우 윈도우 PC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모바일 기기에서는 사용률이 낮습니다. 개인정보 설정이 직관적이며 다양한 웹 도구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애플 사파리는 애플의 기기에서만 설치 가능하며 속도가 빠르고 가볍습니다. 텍스트만 보여주는 리딩 모드, 사이트 주소 복사 후 바로 가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글 크롬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웹 표준을 이끄는 브라우저입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강력한 동기화를 제공하고 크롬 웹스토어를 통해 확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이버 웨일은 크롬을 기반으로 변형하여 제작되었고 크롬의 기능과 네이버의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롬의 웹스토어 및 자체 웹스토어를 가지고 있고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동기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큰 따옴표는 그 안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검색어를 반드시 포함하는 결과값만 표시해줍니다. OR은 두 가지 검색어 중 하나의 검색어라도 일치하는 검색 결과값을 표시하며 반드시 대문자로 씁니다. AND는 두 가지 검색어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를 표시합니다. 괄호는 검색 명령어를 묻고 순서를 제어하는 명령어이며 빼기는 특정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검색 결과를 표시합니다. 별표는 특정 단어의 글자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 글자를 대신하여 넣을 수 있습니다. 파일 타입 콜론은 원하는 파일 확장자 검색 결과만 표시해주며 사이트 콜론은 특정 웹사이트 결과만을 표시해줍니다. 또 인타이틀 콜론은 타이틀 태그의 특정 검색어가 포함된 페이지 결과를 표시해줍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문화재와 큰 따옴표 안에 유네스코를 넣어봅시다. 검색 결과에는 문화재 중 유네스코가 반드시 들어간 결과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 앤드 국보 앤드 유네스코입니다. 앤드는 검색어들 모두가 들어있는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별표를 사용하여 문화재 중 숭 별표 문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세 글자 중 앞글자 숭과 뒷글자 문을 가진 단어인 숭례문을 검색하여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검색어 빼기입니다. 반려동물 중 강아지를 제외한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 파일 형태를 다운받기 위한 파일 타입 콜론 명령어입니다. 유네스코와 관련된 PDF 파일 목록이 검색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인 데이터 리터러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리터러시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장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라는 핸드타올의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한 장만 사용해도 충분할까요? 한 언론사의 핸드타올 무릎 수량 실험에 따르면 2장일 때 무릎 수량이 2.43g으로 한 장이나 3장일 때보다 많았습니다. 무릎수 면적 실험에서는 2장일 때 84.71%로 가장 적당해 보이긴 하지만 약 15% 낭비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종이타올 크기를 3분의 2 크기로 줄이면 물 흡수량과 면적에 최적화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으로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인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며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디즈니 영화의 성별 대사 비중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의 영화에서 남성 캐릭터가 여성 캐릭터보다 많은 대사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대중매체가 해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짜뉴스 판별입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를 찾아내는 능력을 통해 허위 정보를 판별이 가능합니다. 최근 온라인 페이지나 공공기관 게시물에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일까요?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2천만 가구 중 300만이 조금 넘는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가 1,500만 명이라는 기사는 잘못된 정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의 분야별 인기 검색어에서는 인기 검색어를 일간, 주간, 월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분야를 선택하여 각 분야의 인기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트렌드에서는 특정 검색어의 빈도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국 유명 놀이동산을 검색해보면서 사용법을 익혀봅시다. 주제어의 검색어들을 입력하고 아래의 조회를 선택합니다. 각 주제어들의 빈도수를 비율로 나타낸 그래프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특정 일의 검색 빈도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가장 높은 이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충분히 놀이동산의 검색 빈도가 높았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날과 달리 레고랜드의 검색 비율이 아주 높네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해 5월 5일에 레고랜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검색 옵션을 통해 날짜를 5월 5일로 고정시킨 후 적용을 선택합니다. 뉴스를 통해 알아본 5월 5일은 바로 레고랜드의 첫 개장날이었기 때문에 많이 검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검색 결과를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조회해 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들의 관심 검색어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0대와 20대들은 어떨까요? 10대와 20대들에게는 롯데월드가 압도적으로 검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30대와 40대들에게는 주로 에버랜드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그래프를 통해 세상을 알아보는 일은 이렇게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제를 정해 네이버 데이터랩으로 관심 분야를 조사해 봅시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각 통계 자료를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 시각화해 봅시다. 먼저 기상청의 기후 통계 분석 페이지에서 전국 기온에 대한 CSV 파일을 내려봤습니다. 또 기후 정보 포털의 자료마당에서 국내 연평균 해수면 높이 자료를 내려봤습니다. 국내 연평균 해수면 높이 파일은 TXT 파일이기 때문에 CSV 파일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SV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합니다. 데이터 스튜디오 첫 화면에서 빈 보고서를 선택하여 시작합니다. 준비해두었던 파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파일 업로드와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클릭하세요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전국 기온 변화를 선택하여 가지고 옵니다. 새 데이터 세트 만들기를 선택하여 같은 방법으로 해수면 높이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두 가지 파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전국 기온 변화를 선택한 뒤 캔버스에 추가합니다. 캔버스에 데이터가 삽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기온의 필드 유형이 잘못 선택되어 모두 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리소스, 추가된 데이터 소스 관리에 들어가서 수정을 클릭합니다. 평균 기온의 유형을 텍스트에서 숫자로 변경합니다. 숫자화된 평균 기온을 추가하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이번엔 해수면 높이 파일을 추가합니다. 오른쪽 정보창에서 두 가지 데이터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파일의 데이터를 혼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혼합을 선택합니다. 전국 기온 변화 파일의 연과 평균 기온을 선택하고 해수면 높이 파일의 연도와 국내 평균 해수면 높이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두 파일의 공통 분모인 연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파일의 연도는 시작과 끝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적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치기 위하여 인어라는 옵션을 선택하고 두 파일에서 각각 연과 연도를 선택합니다. 저장을 눌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다른 두 파일을 하나로 합친 새로운 혼합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각화된 자료인 그래프를 만들어 봅시다. 차트 추가, 콤보 차트를 선택하고 캔버스에 붙여줍니다.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줍니다. 연도별 평균 기온과 해수면 높이 변화 그래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21년 동안 평균 기온이 0.3도 올라갔지만 해수면의 높이는 무려 9cm나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 서로 다른 데이터 사이에 새로운 정보를 찾아 활용해 봅시다.